마켓비하인드 오늘 금요일 시간 IM증권 이용훈 이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스닥이 결국은 기술적 조정 진입을 했고 다우도 그렇고 S&P 500도 1.8% 가까이 하락을 했고 이쯤 되면 조금 깊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 법합니다. 네, 근데 워낙에 뭐 작년에 우리가 워낙에 얻어맞아서 그런지 사실 그 정도 가지고 자꾸 깊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결국 불안 심리였군요. 네, 불확실성. 네. 지금 트럼프 정책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또 뭐 하루는 좋게 얘기했다, 하루는 나쁘게 얘기했다, 네. 정책을 막 그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계속 뒤집어대는 그런 것들에 따른 좀 피로감 같은 것도 좀 작용이 된 것 같고요. 예, 저 같아도 좀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현업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욕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사실. 잠은 주무세요. 네.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노이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 오늘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졌어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못하다 해가지고 이제 주가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덩달아 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같아라는 이제 덩다리가 돼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네. 이제 그런 AI에 대한 또 이제 의구심 같은 것들이 더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데이터 센터 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었던 거 계약 일부를 임대 계약 취소했다. 몇 개 취소했다는 얘기 그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의구심을 주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약세를 많이 보였고 네. 그렇게 쪼아대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무역 적자가 또 1월 달에 사상 최악의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자꾸 관세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땡겨가지고 수입을 했던 게 좀 많지 않겠느냐.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아마도 네.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예. 때문에 2월 달 역시 마찬가지로 무역 적자는 굉장히 커지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뭐 이제 미증시 자체는 좀 숨고르기 양상, 조정 양상을 좀 이제 들어간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숨고르기야 할 정도로 급락한 쪽은 이제 M7 쪽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그래요? 빠졌고요. 네. 그 외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또 충격적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는 이제 미국만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일변도의 어떤 증시의 패턴이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계속해가지고 비달러 자산들의 어떤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양회 효과인지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해가지고 중국 증시 강세 보이고 있고, 네.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의 재정 적자 확대 그리고 이제 국방비 증액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가지고 해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닥스가 신고가 지금 이제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프랑스 역시 뭐 지금 지수 자체는 계속 우호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증시가 100%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보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적 영향은 처음에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현실적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미국 시장 조금 전망을 조금 해본다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다. 근데 이게 흔한 말로 뭐 예를 들어 10% 전후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시고 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 근처까지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조금 걱정스러운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볼 법한 상황이냐? 지금의 이런 뭐 트럼프의 뭐 말씀하신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그렇게 보시는지 조금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서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결국 또 M7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을 이끌었던 것도 M7이고. M7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M7 주가에 달려 있는데 M7 주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상승폭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 한 3, 4년 상승폭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건 템버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템버거 곱하기 몇을 해야지 되는 예. 숫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사실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AI라는 게 버블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은 경험칙상으로 제 경험상으로는데 이게 버블이라는 게 예상을 해가지고 이게 버블이었어라고 맞춰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버블이라는 거는 정말 모든 증시의 투자자가 이거밖엔 답이 없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쪽으로 거의 상당수의 투자자가 올인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럴 때 버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버블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가만히 보시면은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있을 때는 꾸역꾸역 계속 올랐었어요. 조정을 받더라도. 근데 막상 진짜 버블이 나왔을 때는 거기 그 인터넷 세상에 대해서
이 의심 이런 거 없이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거 없이 지금 이제 시작이야라고 하면서 모든 투자자가 글로 올인했을 때가 그렇죠. 진짜 버블이 이제 그렇죠. 고점이 나오는 그림이었었거든요. 돌아보시면 우리나라도 코로나 팬데믹 때 지수 3,000 넘어가지고 3,200선 가니까 4,000 얘기하고 5,000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시장 분위기 보시면은 경계의 목소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계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땐 지금의 조정은 단기 과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건전한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요,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이제 금융위 때 이후에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본격화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사실은 다른 나라도 다 부진할 때 미국만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따져보면 한 5, 6년 동안 꾸준히 계속 우상향 성장을 해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누적된다는 이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된 데 따른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그 고밸류에이션이죠. 결국 그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너무 확대 해석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원래 통상적으로는 그 사이클이 미국이 10년이 강하면은 나머지 국가들이 10년이 강한 그런 그렇죠. 사이클이 나왔었는데 금융위기 이후는 미국 일변도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는 미국보다는 이제 그 비달러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몇 번을 했는데 다 틀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던 게 이 사이클을 완전히 깨버렸었던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양적 완화, 그전에는 없었던 그 정책을 그렇죠. 통해 가지고 달러를 맞습니다. 계속 풀어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빅테크들의 어떤 새로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리딩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중심으로만 계속 흘러갔었다라고 하면 예. 뭐 여전히 미국이 여기서 이제 침체로 들어간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주도권은 유지가 되겠지만 그동안 이제 과하게 올랐었던 부분에 이제 반작용으로 지금 M7이 좀 조정을 받는 것처럼 네. 비달러 자산들이 그동안 지나치게 소요됐었던 부분에 반작용으로 역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거고 또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이것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이 지금 적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색을 하면서 이제 거부하는 듯한 스탠스를 전쟁 이후에 여태까지 스탠스를 유지해 왔었다 그러면 갑자기 지금 재정 적자를 키우면서 유럽의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혹시 하는 이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통한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한 그 거품 내지는 이제 성장이 이루어졌었던 부분들이 거꾸로 이번에는 유럽연합 쪽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도 일정 부분은 지금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유럽 말씀하신 김에 유럽 지금 뭐 들어갈 만한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저는 그 유럽 쪽 관련해 가지고는 그쪽보다는 사실은 중국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중국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양회 이제 끝났죠. 이게 예전에 2005년, 2015년 그랬나요?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막 중국 정부가 부양하고 막 이럴 때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이제 물리고 한 4, 5년 동안 계속 고생하다가 결국은 원금 회복하기 힘들어서 지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걸 한 2번 정도 경험한 분들이 우리는 뭐 2번 다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반신반의했던 게 작년에 그 경기 부양 계속 9월 달부터 할 때 또 그럴 거야. 또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의구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결국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중국이 과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제 중국 당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규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또 과한 성장을 또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당의 장악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윈 네 이제 발언도 나왔었던 거고 네네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그렇죠. 당의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규제가 시작이 됐었던 거라면 작년 하반기 이후로 지금 중국의 스탠스가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건 실물 경기에서 그 일선 도시들까지 지금 소비가 침체가 돼가지고 지금 도시가 텅 빌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던 건 이제 마윈을 불러가지고 마윈에게 다시 이제 공식석상에서 재활동을 할 수 있는 틈을 줬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보시면 그 중국 내의 빅테크 회사들 CEO들 모아가지고 예. 시진핑이랑 또 얘기도 했었던 글쎄요. 거고. 이런 것들 전반 자체가 이제 규제에서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다. 그 딥시크라고 하는 것도 중국이 AI 쪽에서 어떤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역으로 보면은 옛날 같았으면 이게 당의 장악력을 또 자칫하면은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우죽순으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중국은 지금 규제보다는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꾼 것 같고 이번 양회를 통해 가지고 발표한 정책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도 사실 그런 경향이 있지만 경기 어려워지고 뭐 그러면 부동산 부양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정책을 내놓잖아요. 우리가 특히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를 갖다가 뒤로 밀어왔었고 네, 맞습니다. 정권을 떠나가지고 역대 정부가 그래오다 보니까 이제 그 부담이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이번에 양회 정책을 가만히 보면은 인프라 구축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그 SOC와 관련된 그러니까 건설 뭐 이런 토목 뭐 이쪽이 쪽이라기보다는 아니고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AI든 IT든 이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인프라 투자다. 네네 신산업에 대한 투자 쪽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서 확인이 됐었던 거는 부동산을 죽일 생각은 못 해요. 네. 그런데 부동산을 여기서 다시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 중국 양회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정부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 갖다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도 박살이 나 있고 부동산도 박살이 나 있고 정부에서 책임져 주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돈을 갖고 있는 걸 쓸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일정 부분 풀어내기 위해서 작년부터 가만히 정책을 보시면은 중국 그 당에서 당 차원에서 강제했었던 게 뭐냐면은 그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지 못하게도 했었어요. 그 얘기는 증시를 부양을 시키겠다는 그렇죠. 의지를 갖고 있었다. 물량이 안 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구환신과 관련되어 있는 재정을 2배로 늘렸습니다. 예. 이 얘기는 소비를 촉진시켜주겠다는 얘기고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한 번 몇 주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3배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2배라고 그래가지고 약간의 실망도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그 이구환신으로 인해서 교체 수요 네.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아마도 미국과의 그 관세 전쟁 이런 거의 여하에 따라서는 어쨌든 더 확대될 수도 있다. 네, 더 확대시킬 가능성도 여력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은 저는 중국 쪽의 빅테크라든지 관련 산업 쪽에 대해서는 눌릴 때마다 계속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중국 투자 해볼 만한 시기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뭐 소비 관련 ETF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빅테크 관련된 부분들 이제는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죠. 예. 예, 항생테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달 초에 이것도 이제 다른 채널이었긴 했지만 저녁에 하는 그 채널에 나갔을 때 물어보시길래 지금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올라간 폭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이제 그 저도 뉴스 브리핑에서 한한영애자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쪽으로 보면 이제 중국은 테크라든가 소비 관련주를 좀 보자 말씀을 하셨고 그럼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엔터 그다음에 뷰티 뭐 패션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비중이 높은 이런 쪽은 좀 다시 좀 볼 수 있겠네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왔고 화장품주는 뭐 작년부터 이미 조금 그런 모습 보여왔고 그건 뭐 사실 북미 쪽 수출 이런 쪽이긴 했습니다만 그럼 이쪽에 대해서 관심 우리가 좀 다시 가져볼 법한 상황이 된 거네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그 중국이 이제 과거 우리가 사드 이후로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함부로 하기는 쉽지 않은 구도다. 적어도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도 필요 없고 네. 미국의 이익만을 놓고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파고 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 이제 트럼프 쪽으로 줄을 서게 되는 기업 국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소외가 되는 측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그 주변 국가들 가운데서 그 완전히 미국 쪽에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미국 쪽에 서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일 수 있는 국가들이라 그러면 굳이 나쁘게 지낼 사이가 아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시진핑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때 나온 거긴 하지만
구체화되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고 이전과 달라진 거는 우리가 지금 후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예. 그리고 열연 강판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관련해서 비판이나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바로 뭐 보복하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온 거 있죠. 맞아요. 네, 실제적으로 물량 자체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큰 것도 아니지만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사소한 거 가지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내부 얘기 조금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나가 포스코 그룹주 얘기는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제 포스코홀딩스 6.8% 넘게 올랐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번 LNG 관련해서 이미 이사님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 주가 굉장히 어제는 좀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어제 보니까 포스코 DX도 주가가 또 4% 넘게 올랐더라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정말 작년까지 정말 힘들다가 올해부터는 뭔가 좀 나아지느냐 아니면 그냥 워낙에 많이 떨어졌다는 기술적 반등 수준이냐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첫 번째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최근에 그 증시 흐름을 보시면은 개별 종목성, 그러니까 코스닥 쪽으로 신용이 급하게 늘어나다가 최근에 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줄어든 거를 보면은 결국 변동성에 노출이 되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럼 최근에 보면 관세 논쟁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이달 말에 공매도 재개하는 거라든지 그렇죠. 그 외에 이제 계속해가지고 정치적인 이벤트 예를 들면 다다음 주였나요? 아마 미국도 셧다운 이슈가 또 있고요. 네네네.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는 이제 솔직히 실적이나 어떤 펀더멘탈이 없는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었던 쪽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좀 자산 가치가 있고 안정감이 있는 회사를 본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가 반등을 처음 주기 시작했었던 거는 2차 전지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을 줬었고요. 그렇죠. 근데 다른 2차 전지 빠질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추가로 올라갔던 거는 여기에 LNG 기대감이 붙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왜냐하면 LNG 프로젝트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흉내만 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 블러핑 형식으로 그냥 굳이 막 정색하면서 그럴 거 아니라 그래 우리도 할게 뭐 그 정도 해놓고 분위기 봐가면서 적당히 하면 되는데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거는 LNG 프로젝트가 이제 알래스카의 긍정적인 점을 말하면은 뭐 거리가 짧아지고 그렇죠. 원가가 낮아지고 예, 하는데 그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실제로부터 보면은 전두환 정권 때부터 그 요청이 들어왔었던 내용이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왜 개발이 안 되냐면은 그게 이제 난이도가 공사 자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제 큰 기대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LNG와 관련된 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야? 그럼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데는 포스코그룹하고 SK그룹 정도다. 그래서 이제 부각이 된 게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어저께 중국에서 이제 철강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가지고 이제 생산량 자체를 감축하는 거, 감축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이 저가 철강을 자꾸 찍어내가지고 외부로 뿌려대니까 우리나라의 철강업체들 다 어렵고 했었는데 그걸 줄인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저께도 현대제철도 올라가고 포스코 홀딩스도 올라가고. 그건 크네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같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왠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석유화학 쪽 이런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그쪽도 좀 석유화학 쪽 너무 미련하게 수출을 하고 공급 과잉 이제 심하니까 증설도 좀 어느 정도 좀 중단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철강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해서 결국은 과잉 생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러면 역시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좀 주가가 부진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책에 이제 반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그렇죠.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쪼아대고 압박을 해나가니까 결국에는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네. 그쪽 입장에서는 찍어내서 무조건 밖으로 내보내면 된다는 거였었는데 보조금을 통해서.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자체가 안 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산 싼 거 받아가지고 저가에 제조해가지고 찍어내던 걸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서 중국하고 관계를 이제 떨어뜨려 놔버리게 되면 싸게 못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또 안 좋은 점만 보게 되면 한없이 우리한테도 막 고민되는 게 많지만 또 그런 또 우리한테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석유화학도 사실은 반등을 좀 했고요. 20-30% 이상 오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좀 이제 꽤 오르고 있고. 그럼 이 두 업종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턴어라운드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되겠습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당장에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걸 갖다 적극적으로 수입할 것도 아니고 관세 붙일 거고 또 우리가 수출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일 거고 네. 사실 우리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쪽이 잘 됐었던 거, 그 베이스를 보면 중국이 성장하면서 철강 수요가 엄청 맞아요. 많을 때였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인도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인도도 자체 철강소, 제철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철강주나 화학주는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기본 어떤 베이스 내에서 그러니까 PBR로 말씀을 드리면 철강이나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1배를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장 평균 PBR이 0.5배 그 정도 되면은 0.56배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선에서는 일정 부분 뭐 밸류상으로는 어느 정도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철강제나 석유화학주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좀 이렇게 지금 이제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겠군요. 그게 주력주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짧게 다음 주 여전히 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예, 난이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금 부분 일정 부분 가져가시면서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은 지금 이용훈 이사님은 이제 난이도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시는데요. 참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지수가 뭐 떨어지고 뭐 올라가고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만큼 뭔가를 하기에는 좀 마음이 쉽게 따라가지 않는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약간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와 관련돼서 이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